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릎이 먼저 말합니다. 이 작은 관절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묵직한 통증과 함께 뚝뚝 소리가 들리면 마음도 같이 무거워집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발보다 무릎이 더 두려워지고 버스를 탈 때조차 다른 사람 손잡이를 잡아야 겨우 올라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느끼면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약통입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그 순간의 통증을 지워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가라앉는 듯한 고요함 뒤에는 또다시 찾아오는 날카로운 통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약에 의존하다 보면 몸은 점점 내성이 생기고 위화감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의사 생활 40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약 없이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하시던 70대 어르신이 결국 위장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통증은 가려낼 수 있어도 회복은 약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놀라운 사실은 무릎 통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 통증약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활 속 작은 습관, 식단의 변화,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이 진정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한 비밀을 모르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저는 진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무릎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무릎은 충분히 다시 숨을 쉬고 싶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진통제만으로는 무릎을 지킬 수 없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약통을 찾습니다. 약을 삼키고 나면 몇 시간 안에 신기하게도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역시 약이 최고야라는 안도감이 듭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 혹은 심지어 몇 시간 뒤에 다시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진통제가 가진 한계입니다. 진통제는 마치 불이 난 집에서 연기만 잠시 가라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데 연기만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지요. 무릎 안에서 진행되는 연골의 손상, 관절액의 감소, 염증 반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떨어지면 다시 불길이 치솟듯 통증도 되살아납니다.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회로를 차단하거나 둔화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연골을 다시 자라게 하거나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즉,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결과만 가려놓는 셈이지요. 더 큰 문제는 장기 복용의 위험성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 같은 약물은 위 점막을 손상시켜 위염, 위궤양, 심하면 위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통증은 줄었는데 다른 병이 생겼다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10년 넘게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라며 늘 약을 의지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위출혈이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은 좀 덜었지만 결국 제 몸은 무너지고 있었네요. 물론 진통제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잠조차 못 잘 때, 응급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용 도구이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진통제를 장기간 쓰는 것보다 생활습관 교정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짧은 기간이라면 꾸준히 써도 무방하다라는 견해도 있어 여전히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통증을 단순히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을 강화하고 연골이 닳지 않도록 관리하며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통제는 단지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 주인공은 결국 당신의 생활 습관과 몸의 회복력입니다.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약을 삼키지 않아도 아침에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두려움이 줄어드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선택한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왜 60세 이후에 무릎이 유난히 약해지는지,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회복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의 무릎은 마치 오래된 다리와 같습니다. 처음 지었을 때는 튼튼하고 반짝였지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발걸음을 버텨내며 조금씩 금이 가고 철이 녹슬듯 변화를 겪습니다. 당신의 무릎도 바로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연골의 소실입니다. 무릎 관절의 양쪽 끝에는 매끈한 연골이 쿠션처럼 뼈와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점점 얇아지고 갈라지며 결국에는 마찰이 생깁니다. 그 결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뚝뚝 소리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또한 관절액의 감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절액은 연골 사이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충분히 분비되지만 60세를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어 뻑뻑해집니다. 마치 기름이 마른 기계가 삐걱거리듯 무릎도 움직일 때마다 저항이 커지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의 약화도 문제입니다.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같은 근육이 무릎을 잡아주는 힘이 떨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무릎이 쉽게 흔들리고 손상됩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턱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속도와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유전적 요인, 체중, 생활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나이인데도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신 분은 무릎이 비교적 건강한 반면 운동은 거의 안 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은 이미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막을 수 없다라는 주장과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진행을 늦추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보며 후자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70대에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으로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든 분들을 여러 보았으니까요. 환자분들의 이야기는 늘 마음을 울립니다. 한 번은 65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손주랑 놀아주질 못합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체중을 5kg 줄이고 매일 20분씩 가볍게 자전거를 타신 결과 그는 다시 놀이터에서 손주와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힌 그분의 얼굴은 저도 오래 잊지 못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무릎이 완전히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상은 진행되지만 회복을 도울 방법도 함께 존재합니다. 연골이 새로 자라나지는 않더라도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 속 작은 선택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릎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경고 신호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초기 징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프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작은 신호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그냥 노화 탓이라 여기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경고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신호는 아침 뻣뻣함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뒤 첫 걸음을 떼려 할 때 무릎이 굳어있는 느낌, 계단을 내려가려 하면 관절이 잘 펴지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통은 몇 분 움직이다 보면 풀리지만 이 현상이 반복된다면 이미 관절 속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소리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뚝뚝,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난다면 연골이 닳으면서 거칠어진 면이 서로 마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주변의 불편함과 열감이 동반되기 쉽습니다. 부기와 열감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무릎이 다른 쪽보다 살짝 부어 보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면 관절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반복된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분들의 사례는 늘 비슷합니다. 62세 여성 환자분은 처음에는 아침마다 살짝 무릎이 뻣뻣했지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는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극심한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었죠. 만약 그때 작은 신호를 알아보고 미리 관리했더라면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소리나 뻣뻣함이 심각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무릎에서 소리가 날 수 있고 일시적인 부종은 과도한 운동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소리만으로 질환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 부기, 열감이 함께 나타난다면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무릎의 초기 경고 신호는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줄이고 30분마다 가볍게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면 아침 뻣뻣함이 훨씬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이 곧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릎이 보내는 작은 SOS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 신호들을 진짜로 잠재우고 무릎을 회복시키려면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하는지, 즉 관절을 지켜주는 영양의 힘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릎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 달린 자동차가 주기적으로 기름과 윤활유를 보충해야 하듯 무릎 역시 제대로 된 영양 공급 없이는 점점 마모됩니다.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릎을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칼슘입니다. 뼈의 기본 재료인 칼슘이 부족하면 연골이 아무리 튼튼해도 무릎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칼슘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뼈가 서서히 약해집니다. 매일 한 컵의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음식이 무릎을 받쳐주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이 영양소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돕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60대 이상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비타민 D 결핍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햇볕을 자주 쬐다고 생각했는데도 부족하다는 사실이 의외지요. 하루 15분만 햇볕을 쬐거나 연어, 달걀 노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무릎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단백질도 무릎 보호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관절을 잡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근육이 쉽게 약해집니다. 실제로 고령 환자분 중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같은 관절염이라도 통증이 더 심하고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매 끼니에 두부, 콩, 달걀, 생선을 조금씩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생선 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완화합니다. 의학계에서도 약으로 줄이기 힘든 관절염 염증 반응에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어 아직 명확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제 환자분들 중에 오메가3를 꾸준히 드시고 무릎이 덜 붓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은 연골이 산화되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된장국, 나물 반찬 역시 무릎에 든든한 보약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남성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무릎이 아파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식단 하루 두유 한 잔, 점심에 생선 반찬, 저녁에 채소 위주 식사를 3달간 꾸준히 지키신 후 밤에 통증이 덜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은 먹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약은 순간의 통증을 줄여주지만 영양은 무릎을 오랫동안 버티게 하는 진짜 연료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릎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 영양을 실제로 힘으로 바꾸는 방법, 즉 올바른 운동과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약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라고 반문하십니다. 실제로 잘못된 운동은 통증을 더 악화시키지만 반대로 올바른 운동은 무릎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가벼운 자전거 타기입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천천히 페달을 밟는 것만으로도 무릎 관절은 큰 부담 없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고령자의 관절염 관리에 자전거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속도를 높이거나 경사를 오르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가니 항상 천천히 가볍게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단순한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무릎이 받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약을 줄이지 못하던 70대 여성 환자분이 매일 아침 이 운동을 10분씩 한 뒤 이젠 계단 내려가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신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수영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무릎에 거의 하중이 실리지 않습니다.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육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도 있지요. 평생 무릎 때문에 못 움직일 줄 알았다던 68세 남성 환자분이 수영을 시작한 뒤 다시 활짝 웃으며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위험할까요? 무릎을 심하게 굽혔다. 펴는 스쿼트, 무거운 아령을 들고 하는 하체 운동, 울퉁불퉁한 산길 등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운동은 많이보다 오래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천천히, 무리 없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운동이 연골 손상을 가속화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운동이 연골을 보호한다는 연구가 엇갈립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바른 방식의 가벼운 운동이 관절 건강에 필수적이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문제는 방법을 잘못 택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요. 운동을 하실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1.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다. 억지로 운동하면 회복이 아니라 손상을 키웁니다. 2. 짧게, 자주 한다. 하루에 10분씩 3번 하는 것이 한 번에 30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3. 호흡을 천천히 유지한다. 숨을 참으면 근육과 관절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깁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운동은 무릎 회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다만 친구도 올바른 방식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약 대신 무릎을 살리는 올바른 운동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을 대체하는 보조요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은 약과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돌보며 깨달은 사실은 작은 보조요법들이 무릎의 회복을 크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약의 부담을 줄이고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찜질입니다. 따뜻한 찜질은 무릎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 뻣뻣한 관절을 풀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을 때 전기 찜질기나 따뜻한 수건을 15분 얹어두면 신기하게도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갑자기 붓고 열이 나는 급성 통증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열이 날 때는 식히고 뻣뻣할 때는 데운다. 이것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원칙입니다. 둘째는 물리치료입니다. 초음파 전기자극, 온열요법 같은 물리치료는 관절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받는 분들은 약만 먹을 때보다 통증이 덜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는 전통요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뜸이나 침치료를 통해 관절의 기혈순환을 돕는 방법이 널리 쓰였습니다. 실제로 침치료가 무릎 통증 완화에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효과는 있으나 플라시보 반응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요. 하지만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침치료 후 통증이 한결 덜해졌다고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맹신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국소도포제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스나 진통 연고는 무릎의 일시적인 불편을 줄여줍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해야 할 때 임시방편으로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조요법들의 공통점은 몸을 회복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백을 메워주고 운동으로 얻기 어려운 즉각적인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완전한 치료는 아닙니다. 찜질만 하면 된다, 침만 맞으면 낫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어디까지나 삶의 질을 높이고 회복을 돕는 보조적 수단일 뿐입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약으로도 잡히지 않던 통증 때문에 우울해하시던 분이 매일 저녁 따뜻한 찜질을 하고 주 2회 물리치료를 병행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밤에 통증이 덜해져서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치료 결과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약 이외에도 무릎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체중 관리의 문제입니다. 몸무게 몇 킬로그램이 무릎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무게를 가장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관절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무릎은 당신 체중의 2, 3배를 견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 압력이 무려 5배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니 몸무게가 단 1kg 늘어나면 무릎은 그 몇 배의 부담을 매일 안고 살아야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살이 좀 쪄도 괜찮겠지요? 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무릎은 이미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때 체중이 더해지면 작은 계단 한 칸이 무릎에겐 큰 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체중을 줄이는 건 무릎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5kg만 감량해도 계단 오를 때 느끼는 통증이 확연히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체중을 7kg 줄인 뒤 진통제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체중 감량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줄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빼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단식이나 극단적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오히려 근육이 줄어들어 무릎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매 끼니에 밥을 한 숟갈 덜고 채소 반찬을 늘린다. 하루 20분씩 가볍게 걷거나 실내 자전거를 탄다. 늦은 밤 간식을 줄이고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체중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무릎 통증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비만인 관절염 환자는 정상 체중 환자보다 통증이 더 심하고 수술 시기도 앞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체중 감량이 연골 손상 자체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통증 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는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체중은 정상인데도 무릎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근육 약화, 잘못된 보행 습관, 혹은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늘어난 상태에서 무릎 통증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는 다름 아닌 체중 관리입니다.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납니다. 오랫동안 무릎 통증 때문에 산책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매일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 6kg이 줄었고 그분은 다시 손자와 공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릎의 수명을 늘리고 통증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무게라는 짐을 덜어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무릎을 오래 지켜주는 또 다른 열쇠, 즉 생활 속 습관과 자세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운동이나 영양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무릎 건강을 좌우합니다. 좋은 습관은 무릎을 오랫동안 지탱하게 하지만 나쁜 습관은 아무리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회복을 방해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계단 이용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서도 습관처럼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특히 무릎이 약한 상태에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큰 부담을 줍니다. 내려갈 때는 체중의 4,
5배가 무릎에 실리기 때문에 통증이 심한 날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꼭 이용해야 한다면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한 발을 디딜 때 반대쪽 발을 같은 칸에 두는 방식으로 내려오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는 앉는 자세입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는 무릎 연골을 압박합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무릎 관절염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일하는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가급적 의자 생활을 하고 바닥에서 생활할 때도 무릎을 구부리지 않도록 작은 의자나 방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신발 선택입니다. 딱딱한 구두나 굽이 높은 신발은 무릎에 충격을 더합니다. 쿠션감이 좋은 운동화, 발에 잘 맞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신발을 바꾼 것만으로도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넷째는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반대로 계속 서 있는 것도 무릎에는 부담입니다. 30분마다 가볍게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자리에 앉아 발끝을 당겼다 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무릎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섯째는 체온 관리입니다. 무릎은 추위에 특히 민감합니다. 겨울철에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관절이 굳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따뜻하게 덮는 보호대나 얇은 담요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릎은 약보다 습관에 민감합니다. 약은 잠시, 습관은 평생 무릎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은 수술을 미루거나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같은 습관을 지녔어도 어떤 분은 무릎이 비교적 건강하고 어떤 분은 빨리 손상되기도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질환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무릎이 더 빨리 악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집안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결국 심한 관절염으로 수술까지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자 생활을 시작하고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며 생활 습관을 고친 후 통증이 절반 이상 줄어 수술을 미루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릎을 지키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주는 감동적인 회복 사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환자분이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는 순간을 지켜볼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난 실제 사례를 통해 무릎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70세 남성 환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분이었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져 은퇴 후 산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놀자고 졸라도 할아버지 무릎이 아파서 안 되라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분께 처음 드린 말은 약은 잠시 도와줄 뿐입니다. 생활을 바꾸셔야 합니다. 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두유 한 잔을 챙겨 드시고 체중을 조금씩 줄이기 위해 저녁 밥을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침대 위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을 하루 10분씩 꾸준히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석 달 뒤 그분은 혼자서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오늘은 할아버지가 같이 놀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은 제 진료 생활 40년 동안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약으로는 얻지 못한 자유를 작은 습관이 주었습니다. 또 한 분은 68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사 일을 하며 쪼그려 앉는 생활을 하다가 무릎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였습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효과가 미미했고 수술을 권유받아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선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바닥 생활을 줄이고 대신 의자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한 따뜻한 찜질을 매일 저녁 하도록 지도했고 주 2회 물리치료를 병행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깨던 날들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을 미루고도 다시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지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제 삶을 돌려받은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무릎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생활 속 선택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학계에서도 관절염은 진행성 질환이다라는 전제가 있지만 동시에 생활 습관이 그 진행 속도를 늦추고 통증을 줄인다는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빠른 호전을 경험하지만 어떤 분은 변화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약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합니다. 당신의 무릎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통증이 당신을 괴롭히더라도 생활 속 작은 선택들이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아직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과 의학적 불확실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의학은 늘 진실을 줬지만 그 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과 관절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진통제, 수술, 물리치료가 주축이 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다양한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PRP 주사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입니다. 본인의 혈액을 뽑아 혈소판을 농축한 뒤 무릎에 주입해 회복을 돕는 방식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합니다. 실제로 이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는 약을 줄이고도 무릎이 편해졌다는 경험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도 합니다.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에 의료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또 하나는 줄기세포 치료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연골을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일시적 통증 완화 효과가 있지만 비용이 크고 장기적인 안정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줄기세포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분께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확실한 치료법이라기보다 연구 단계에 가깝습니다. 또 흔히 접하는 것이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보충제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TV 광고에서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위약가짜 약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무용지물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효과를 본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효과가 있고 누구에겐 없는가를 아직 정확히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무릎 치료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환자분들은 때로 혼란스러워합니다. 광고에서 좋다는데 왜 제게는 효과가 없죠? 라고 묻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치료는 도구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수많은 신기술과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히는 것이 운동, 체중 관리,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점입니다. 화려한 신기술은 관심을 끌지만 오랜 시간 검증된 기본은 여전히 무릎 건강의 중심에 있습니다. 의학적 논쟁과 불확실성은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완벽한 한방의 치료는 없다. 하지만 꾸준한 작은 실천이 답이다.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얻은 결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까지의 여정을 차분히 정리하며 당신의 무릎이 걸어갈 새로운 길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릎에 대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통증으로 시작해 약의 한계와 영양, 운동, 생활 습관,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당신 마음에 잔잔히 남아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무릎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함께 견뎌온 동반자입니다. 매일 걸음을 옮길 때, 가족을 부둥켜 안을 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은 묵묵히 당신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지금은 무릎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조금만 더 돌봐달라는 작은 속삭임이지요. 무릎은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으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덜 뻣뻣한 무릎, 손주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기쁨, 계단을 내려가며 겁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것이 바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현명하게 사용하기. 무릎이 좋아하는 음식,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오메가3 챙기기. 무리 없는 운동, 자전거, 수영, 누워서 다리 들어올리기. 체중 관리와 올바른 자세로 무릎의 부담 덜어주기. 찜질과 물리치료 같은 작은 도구들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지금의 통증은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다시 산책을 시작했고, 어떤 분은 손자와 함께 뛰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무릎은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응답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약이 아닌 생활의 변화가 무릎을 살립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무릎 통증 대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원을 거니는 자신을, 버스에 오르며 주저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가며 겁내지 않는 자신을, 그리고 손주의 손을 잡고 웃으며 함께 걷는 자신을. 그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작은 선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